오늘은 유학생이나 이민 가정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주면 좋을까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민 가정의 아이들이 캐나다 사회에서 겪는 적응 문제, 언어 문제, 어떻게 보면 좀 침묵의 문제와 이를 도와줄 비판적 사고와 논리력을 키워주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진짜 모든 아이가 리더로 꼭 자라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한국에 있었으면 이제 리더가 되고 싶고 아니면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역할을 자연스럽게 맡을 수도 있는 아이들이 캐나다에 와서 어느 순간 소심해진다거나 내향적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사실 아이들 탓이 아니잖아요.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소심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오래 갔어요. 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친구들이 다 제가 말도 없고 소심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보는 부모들은 좀 속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주눅이 안 드는 게 더 이상할 것 같아요. 그건 진짜 멘탈이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야 언어를 못하고 문화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뻘쭘해하지 않는 거는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정말 부모로서는 아이가 자기 잠재력을 스스로 펼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죠. 그래서 그럴 때 올 수 있는 답답함을 좀 더 해소하고 아이들이 겪을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캐나다 사회 안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말하고 설득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우리가 부모가 된 입장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좀 조심스러운 거는 저희는 절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부모. 저희도 처음 부모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사실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과 똑같이 매일 시행착오를 걷고 소리도 지르고 있는 그런 평범한 부모일 뿐이기 때문에 소리 많이 지르세요? 그렇죠. 아들 둘이니까 어쩔 수 없을 것 아들들은 같아. 정말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안 듣는 것 같아요. 잘. 아니 소리를 지르면 안 듣는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를 때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네. So I have to repeat until 목처럼 올라갈 때까지. 그래도 우리들은 여기서 1.5세로서 미리 일단 살아봤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그러니까 우리가 크면서 그때 우리가 지금 와서 생각하기에 그때 필요했던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 뿐이지 절대로 정답은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차이가 항상 문화의 차이보다 더 크기 때문에 맞아요. 모든 경우에 적합한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요. 대충 일반화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했던 이야기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아이들은 리더가 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안 돼도 돼요. 네, 맞아요. 평생 놀고 먹고 사는 게 꿈인 사람들도 있고 그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일은 점점 더 AI한테 시키고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더 많아질 텐데.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결국 리더로 성장하는 핵심은 자기 주장력? 근데 그게 그냥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배움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니까 그 베이스에는 언어의 안정감이라든지 아니면 정체성의 확립 그리고 confidence, 쌓은 자신감 그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주눅이 안 든다는 게 컨피던스가 생길수록 말이 어눌해지지 않고 주눅되는 거를 많이 막아주기는 하죠. 그래서 그 언어 장벽이나 문화 장벽 같은 것 때문에 아이들이 침묵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속으로 생각하기에 아이들은 내가 한국에서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학교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학생이었는데 가만히 있어도 2등은 하는데라는 생각이 팽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언어적이나 어떤 문화 장벽이 있을 때 아이가 침묵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든 그 자신감을 다시 북돋아줄 수 있게 부모로서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언어에 대한 거일 것 같아요. 이변도 초등학교 때 오시고 저는 고등학교 때 와서 처음에 제일 강하게 온 게 내가 말을 못하는 바보구나라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애들이랑 말싸움이 벌어진다거나 아니면 누가 나를 놀릴 상황에서도 분명히 이제 역공할 아이디어는 머릿속에 있었어요. 근데 나오지 않아. 근데 이 센텐스 스트럭처가 문장의 구조가 빨리빨리 안 나오다 보니까 너무 다르잖아요. 한국어랑. 답답하죠. 어순도 반대고 그러다 보니까 놀릴 것들은 머릿속에 다 있는데 그게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맞받아칠 수 없는 거기서 오는 억울함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사실 잘 신경 써주시고
괜찮다라고 그걸 서포트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언어도 문화와 비슷하게 부모님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부딪히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어떤 부담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고 그 고충을 서로 이해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전해주면 그래도 아이가 자기의 안주하고 있는 그 어떤 편안한 곳에서 한 걸음씩 밖에 나가는데 적어도 한 발은 편안한 곳에 있고 다른 한 발 내딛는데 좀 더 편안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부모님이 그거를 좀 있어주시면. 그래서 뭐 틀릴 때도 많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요. 뭐 그런 것들을 지금도 틀리고 그쵸? 그리고 맞아요. 솔직히 캐나디안들이나 미국인들이 얼마나 바른 영어를 사용하겠어요. 우리 한국말 할 때도 사실 항상 바르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어 자체가 사실 세계적으로 공용어고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뭐 실수를 하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룰 자체가 그러면 영어가 그렇게 완벽한 언어냐라고 봤을 때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요. 보면 역사상으로 영국이 침략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게르만족 영향이 있죠. 그다음에 켈트족, 나중에는 프랑스한테도 점령당해서 프랑스어에도 이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솔직히 영어 문법은 어떤 일정하지 않은 룰이 모여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제대로 쓰는 사람은 좀 더 대우를 받기 쉬웠던 거죠. 계급 사회였으니까 영국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룰의 집합체인 언어를 틀리지 않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지식인이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생겼던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아직도 사실 영어는 매일 모르는 단어가 나오고 그럼 그걸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고 단어가 너무 많아요. 단어장을 따로 있어요. 그래서 몇십 년째 계속 새로운 단어를 모으고 뜻을 적고 그다음에 때때로 그거를 봐서 다시 외우고 이러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태어난 사람도 솔직히 말해서 그게 귀찮아서 안 하고 있는 거지 모르는 단어 많거든요. 그럼요. 새로운 영역이나 분야에 가면 모르는 단어를 맨날 나오고 이거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기는 해요. 그거는 한국어도 마찬가지죠. 그냥 한국어도 책을 읽는다거나 뭘 읽었을 때 모르는 단어 많거든요. 왜냐하면 한자어 베이스도 많고 어떨 때는 그냥 문맥상 때려 맞추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언어 능력 중에 하나. 네. 그 문맥에서 대충 봤을 때 이게 이런 뜻일 것 같다라는 것도 그게 어느 정도 내공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능력이지. 맞아요. 전혀 모르면 네, 항상 그렇게 조언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어 실력이라고. 그러면 K님은 어떤 분이 영어를 배우고 싶다고 오셨을 때나 아니면 틀린 표현을 했을 때 거기서 이렇게 교정을 해주시는, 수정을 해주시는 편? 잘 안 해줘요. 네. 잘 안 해주고 만약에 진짜 친한 사이거나 그리고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면 이렇게 언지를 해주긴 하죠. 결국에는. 그렇죠. 그게 참 애매한 게 애매하죠. 이빨에 뭐 낀 것처럼. 그렇죠. 그게 이거를 얘기를 말해주고는 싶은데 이걸 말했을 때 이분이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근데 정말 친한 사이라면 차라리 빨리 말씀드려서 이거를 고치게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죠. 그리고 저는 남편이 외국인이니까 가끔가다 어떤 단어, 그러니까 남편은 제가 코리안 엑센트가 있다는 걸 약간 부정하는 스타일인데 그래도 어떤 단어는 특히 제가 발음할 때 힘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거는. 그러면 he makes fun of me and I hate it. 저 여기 30년 살았잖아요. 아직 발음 안 되는 거 공개해볼까요? 저는 뭐가 되게 힘들었냐면 그거 따뜻하다, warm하고 지렁이, warm. 이거 발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그 단어를 쓸 때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맞아. 이렇게 편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warm, 근데 warm 대부분 이제 컨텍스트로 이해가 가능하잖아요. 문맥상. 왜냐하면 totally different words. 그래서 이런 어려운 부분이나 아니면 모르는 단어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오히려 아이들한테 가서 왜냐면 아이들이 좀 더 여기서 캐네디언으로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확률이 더 높잖아요. 부모님들보다는. 그럼 그걸 물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아이들의 자존감도 높여주고 맞아요. 이런 거 어떻게 이거를 알아간다는 동질감도 만들 수 있고 영어를 못해도 괜찮은 거다. 그래서 편안한 환경에서 이런 거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제가 굉장히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는 밀폐된 공공장소에서 예를 들면 뭐 엘리베이터 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대기실에서 같이 앉아있는 구간에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영어를 쓰라고 조언을 많이 해요. 부모님들한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애들이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무조건 영어를 하는데 캐네디언들이 생각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함께 머무르는 장소에서 한국말만 하는 경우를 그렇게 좋게 봐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억도 많아요. 제가 변호사 된 지 일주일 됐을 때 그러니까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어요. 사실 되게 불안한 것도 많은데 얼마나 잘난 척을 할 때예요. 그때가 보면. 그래서 일주일이 됐을 때 제가 한인 어떤 네트워킹 이벤트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당연히 거기 가면은 한국말로 이렇게 웃고 떠들고 그렇죠. 근데 야외에서 있었던 이벤트였는데 지나가던 어떤 분이 이제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기서 막, 니네는 여기 캐나다인데 왜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하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기 공식적인 언어가 영어와 프렌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Official language of Canada is English and French. Why are you speaking something else? 막 이런 식으로 한국말인지도 모르고 막 뭐라 그러길래 저도 변호사 되는 지 일주일 됐으니까 가서 이제 근데 공식 언어가 영어랑 프렌치인 거는 정부가 인정하는 모든 기관에 이거를 보장한다는 뜻이지 다른 언어를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라는 걸로 제가 말 받아쳤어요. 그거를. 그리고 밴쿠버에서? 네. 그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를 딱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뭐 변호사라도 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얼마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답을 하니까 이 사람이 표정이 썩어갖고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보면 사실 인종차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같이 생긴 사람은 변호사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은. 그리고 뭐 이렇게 생긴 사람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영어를 안 쓰고 지네 나라 말만 한다라고 하는 게 물론 이게 이 사람이 틀렸고 이 사람이 뭐 정당화할 수도 없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캐나디언들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무례하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조언을 하는 게 부모님이 불편하더라도 행동으로 같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영어를 쓰시라고 조언을 해요. 왜냐하면 학부형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를 봤을 때 이 선입견을 쉽게 말해서 여기서 우리가 한국 교민분들을 표현을 할 때 is that guy Korean or Korean Canadian 이렇게 얘기할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Korean 그러면 정말 한국에서 가두고 정말 한국 방식으로 한국말만 쓰고 몰려다니는 정말 이런 슈퍼 코리안인가 아니면 정말 여기서 캐네디언화가 된 그런 사람이니까 나쁜 말로는 FOB라고도 하죠. Fresh off the boat. 그런 선입견을 우리 아이들한테 스스로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국말로 우리 아이들이랑 소통하는 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공공장소에서만큼은 아이들한테 다른 분들한테도 아이들의 친구한테도 우리 가정은 영어로 충분히 같이 하고 있고 이 캐네디언 사회에 충분히 같이 참여하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건 공부나 뭐 독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들과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결국에는 행동으로 보여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렇죠. 이게 중국 사람들을 봤을 때 그들끼리 너무 중국어로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사실 공공장소에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똑같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반대로 쉽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베트남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민자들이 그럼 그분들이 자기네들끼리만 몰려다니면서 베트남 언어를 하면서 과연 한국에 있는 한국 분들이 그게 인식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더 선입견을 부추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의 밸런스는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어려워. 왜냐하면 이거는 뭐 자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변이들이랑 한국을 가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이 한국어를 잘 못해. 맞아요. 그래서 영어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되게 낮춰서 얘기하는데 제 목소리가 좀 낮고 그러다 보니까 들리기는 해요. 그리고 애들이 흥분하면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 지하철에서 누구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진짜로요? 재수없다고. 한국말 쓰라고. 뭐 하는 거냐고. 나는 우리 아들한테 혼났는데 엄마 그만 얘기해. 그래서 엄마 영어하지 마. 굉장히 조심하죠. 근데 안 좋은 선입견이 생길 수 있는 것도 분명히 한 포인트지만 캐네디언 입장으로 봤을 때 하나 더 있어요. 그분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우리랑 섞이고 싶지 않아 하는구나라는 거는 그 나쁜 인식이라기보다는 그냥 거리가 그냥 저절로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 거리감을 그럼 굳이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알아가거나 그 사람에 대한 호기심을 미리 접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네. 나쁘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안 줄 다짐을 하게 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거면 그것도 우리 아이한테는 어떻게 보면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언어를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정체성 확립에 어떻게 도움을 주면 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사실 캐나다 자체가 이민자로 구성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민자들도 내가 여기에 있어도 되나? 그런 생각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민을 오셨으면 you deserve to be here. You belong here. 너무 내가 뭐 한국에서는 이랬는데 뭐 여기서
저는 뭐 내가 어디 소속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그 구체적이지 않은 그 소속감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캐나디안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는 장벽이기 때문에 이런 주눅이 든다고 하는 거는 그런 스스로 자존감을 보호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보호막은 필요해요. 근데 어떻게 당당함을 유지를 하는지, 부모로서는 당연히 아이들이 어떻게 코업하고 있는지 잘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클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랩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농구를 굉장히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를 굉장히 사랑했고, 제가 느꼈던 방식으로 여기 사회에 fit in 한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정말 흑인 음악을 들으면서 옷도 굉장히 껄렁껄렁하게 입고, 지금은 제가 넥타이까지 하고 나왔지만 막 풋볼 저지 큰 거 입고 통바지 입고 막 에어포스 원 나이키 이런 거 입고 막 목걸이 이렇게 주렁주렁한 거 막 이런 거 하면서 저 귀도 뚫었었어요. 지금은 막혔지만 그때 막 염색도 하고 막 이런 걸로 어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느 포인트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서히 바뀐 거예요? 많이 그쵸. 그렇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막 귀걸이 큰 거 하고 다니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 그게 사춘기 아이들한테는 스스로를 찾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 때문에 부모님하고 많이 부딪혔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그 나이 또래에서는 어떻게든 여기 사회에 적응이나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멋지다라고 하는 모습을 자꾸 모험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런 시끄러운 음악을 듣고 이렇게 껄렁껄렁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이 사회의 나도 일부분이다, 나는 이렇게 껄렁껄렁한 사람이야 라고, 나는 이렇게 쿨한 사람이야 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친구야 놀이나 어떤 치장하는 거, 음식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아이들이 모험을 하게 돼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를 찾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부모님으로서는 이거를 좀 덜 걱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세심하게 살펴보시되 저희 아버지는 이걸 굉장히 싫어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뭐예요? 공부해야 될 놈이 여기서 막 이런 거에 신경을 쓰냐. 뭐 우리 때는 머리를 빡빡 깎고 공부만 전념하고. 근데 그게 또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 머리 깎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공부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는 공부를 하려면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고 다 포기를 하고 공부만 매달리는 이런 세대에서 크신 분들은 이걸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아이들은 다 누구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지금 여기서 적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버티는 때문에 거죠. 그 자존감을 세워주는데 일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오히려 삐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저의 정체성을 그냥 공부 잘하는 애를 잡았던 거예요. 네, 그거는 굉장히 현명하네요. 저는 놀고 돌아. 제일 쉬웠어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래서 그게 또 굉장히 운이 좋으신 거고. 맞아요. 그 빗나가는 게 여기서 또 친구를 누구를 만나냐. 안 그래도 마약 문제 심각하고 그런데 친구를 어떻게 만나냐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로서는 항상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기는 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저는 양쪽 문화에 대한 외교관 역할을 아이들한테 장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부모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많겠죠. 파티 문화라든지 어떤 성적인 문제라든지 마약 문화나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클 때 이렇게 옷을 껄렁껄렁하게 입고 다니고 막 이런 흉내를 내고 다닐 때 아버지께서 도대체 너 왜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야? 설명을 좀 해봐. 그래서 설명했어요? 아니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바랬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게 쿨한 학교예요. 우리 학교는 이렇게 농구팀이 이렇게 기가 세고 다 이런 애들이 인기가 많은데 맞아.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도 충분히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맞아. 이런 문화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또 캐나다 친구들한테 가서 우리 부모님이 고집하시고 계시는 어떤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럼 외교관 역할을 장려해 주셨으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양쪽에 있는 분들한테 이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설명을 잘하고 나의 정체성을 그만큼 더 확장할 수 있게 이걸 장려를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카리스마는 어떤 정치인이 아니면 어떤 사업가가 어디에 올라가서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연설을 하고 그거를 카리스마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캐네디언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인식하고 있는 카리스마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끝까지 웃으면서 냉정을 잃지 않으면서 놀리고 조롱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더 카리스마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문화의 차이인데 이거를 어느 정도 누가 설명을 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면 아이들한테 자신감도 불어넣어주고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게. 이변은 그럼 아이들한테 질문 많이 하는 편이세요?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대답을 잘 해줘 애들이? 그렇게 하면은 질문이 더 많이 돌아와서 이제
무서워서 죽을까봐 제가 질문을 많이 자제를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끝까지 대답을 해주려고 해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그런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는 질문의 수준이 생각보다 되게 높죠. 높아져. 맞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정말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산소에 갔다 오는 길에 제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사람은 죽으면 더 존경을 받아?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 순간에 해줄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말문이 막혀서 그래서 뭐 대충 임기응변으로 그 사람들이 살면서 이뤘던 모든 것들을 이제 평가하게 되고 그 사람의 나쁜 점도 보이지만 물론 그 사람이 결국에 그런 나쁜 행동을 하면서도 이뤘던 모든 업적을 같이 비교해 보면서 그리고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존경하는 마음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저도 물어보는 식으로 얼버무렸는데 아이들한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다 보면 생각보다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하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즐기고 있어요. 아들이랑 얘기하는 게 이렇게 재밌을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정말 점점 크면서 더 대화 상대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즐겁죠. 그게 너무 재밌어요. 저도 아들이랑 이제 10살이 됐는데 대화를 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끝없는 그 왜 그래? 왜? why? 하다가 지금은 진짜 나도 생각을 해야 되는 질문들을 많이 하니까 그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다음으로 비판적 사고와 논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비판적 수용을 넘어 주도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어른들이 특히 한국에서는 모르겠어요. 요새는